아니 8명을 죽였는데 못 잡았다고? 이거는 약간 정치 암투 느낌 나는데요 저는?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잉맨의 남양 특집. 오늘도 아카라이브 공포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의 행정문서 용어, 국가기밀 업무, 대량 학살, 강제 수용, 불법 작전 관련 문서에 붙인 최고 보안 등급, 최종 해결, 유대인 학살 작전에 대한 총칭, 행정문서에는 되도록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고 최종 해결로 명시, 보호 감찰, 영장, 재판, 기한 없는 무제한 구금, 유대인을 포함하여 정치범과 동유럽 열등인종, 국가가 쓸모없다고 분류한 사람들도 무제한 구금 대상, 보호감찰관, 슈츠슈타펠 SS치니데, 해골 부대원을 의미하는 단어, 보호감찰 대상들을 관리하는 집단. 와, 씨. 특별처우, 총살, 가스실 처형, 인체 실험 등등으로 살해될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 아, 이거를 특별처우라고 한다고? 특수 차량, 특수 제작된 트럭으로 배기가스를 통해 화물칸에 탄 사람들을 살해하는 차량, 매장지에 도착하여 곧바로 사망자 매장. 뭐야? 이주 재정착. 점령지 각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을 학살 장소로 병목 형상 없이 효율적으로 모이게 하는 행정 업무의 지침. 아돌프 아이히만이 관련 업무의 수장. 와, 씨. 이송. 열차에 탑승한 사람을 화물 단위로 기록. 학살 장소,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며 목적지는 명시하지 않음. 선별. 도착한 사람들을 즉시 살해, 강제 노동으로 구분하는 과정.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잠시 유예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곧바로 처분. 살해의 의미는 명시하지 않음. 집중. 선별이 끝나고 각자 지정된 수용소로 구금하는 과정. 샤워실. 즉시 살해로 선별된 사람들을 샤워시키는 장소를 지칭. 대중에 널리 알려진 가스실. 소독. 샤워실을 통해 병균이 제거됐다고 표현. 문서상으로는 살해라는 의미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위생 조치가 된 것으로 기록. 처리. 학살당한 시신들을 소각하는 과정을 지칭. 문서상으로 샤워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금된 사람들의 물품을 정리하는 의미로 기록. 학살된 시신에서 금리를 수집하는 것도 처리로 표현. 정리. 시신 소각이 끝난 후 다음 이송자들 살해와 처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증거 인멸과 정리 정돈을 하는 과정. 도적 소탕 작전. 점령지의 레지스탕스와 파르티잔들이 활동하는 구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학살하는 작전을 지칭. 군인 중에 도적 소탕 훈장이 있을 시에 민간인 학살 가담 증거. 평화화. 동유럽 점령지의 유대인 공동체와 슬라브 공동체에 대한 절멸을 지칭. 슬라브족이랑 유대인들이 싹 다 사라져야지 평화가 찾아온다 뭐 그런 얘기야? 정화, 청소. 평화화를 통한 학살이 완료. 특정 지역에서 작전 완료가 되었다는 지칭. 예시. A 지역은 1942년 땡땡월 땡땡에 정화되었다. 의학 연구, 각종 인체 실험을 지칭. 치료 실험, 군사 의학 연구, 특수 실험 등 다양한 용어도 사용. 유대인과 열등인종, 장애인, 정신질환자, 불치병 환자들도 의학 연구 대상에 포함. 기소 면제.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군인, 공무원, 민간인에게 광범위한 대량 학살과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도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 문서상으로는 모든 비인륜적 행위 허가를 총칭.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어떤 전문 용어처럼 만든 이유가, 이게 만약에 연합군들한테 졌을 때 문서 때문에 꼬투리 잡힐까봐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사람으로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미 건조한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공무원 업무 뭐 이런 어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봤던 한국 신화, 세계관과 저승. 한국 신화 속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천상계와 저승.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문화권 상관없이 천상이랑 저승이 문화권에 있다는 게 분명 어떤 그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금도끼, 은도끼 신화 알죠? 물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원래 헤르메스 신화라며? 근데 헤르메스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구전돼가지고 그 문화권에 정착을 해서 또 다른 언어로 읽히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식이 아닐까? 어쨌든 한국 신화 속 세상은 크게 천상계, 이승, 지하국, 저승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수많은 신화에서 저승은 곧 지하국이라는 것과 달리 지하국과 저승이 별개의 공간이라는 점이 흥미로움. 이번 글에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상계에 대해 써보고자 함. 천상계, 천하궁, 하늘꽃밭, 옥황농장, 옥황목장, 선관마을. 무슨 마인크래프트처럼 해놨네. 한국 신화의 최고신 천지왕과 많은 신, 성수, 선인들이 사는 신비로운 장소. 우중충하고 험악한 분위기의 저승과 대비되는 밝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임. 천하궁, 천지왕과 그를 모시는 신들이 기거하는 궁전으로 한국 신화에서 가장 위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선관마을, 천하궁 사쪽 아래편에 위치하며 문도령을 비롯한 여러 선관들과 선녀들이 사는 마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선녀도 이곳에서 할 것이고 칠성신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함. 옥황목장, 천마, 용, 아시세, 금사슴 등 천지왕을 보필하는 수많은 성수들이 사는 몽환적인 장소.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이라 사육의 개념보다 선인들처럼 천지왕을 보필한다는 게 보는 게 맞음. 하늘꽃밭, 저승의 서천꽃밭처럼 신비한 힘을 가진 꽃들이 자라는 장소. 아기가 생기게 하는 생불꽃,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번성꽃 등이 자람. 삼신할매가 일할 때 이 꽃들을 잘 써먹음. 옥황농장, 자청비가 이곳 곡식들의 종자를 지상에 퍼뜨렸다. 즉 세상 모든 곡식의 원산지인 셈. 풍요의 원천. 여기가 하늘이야? 구름이고. 저승, 사후세계로 망자들과 신, 신관, 신녀들이 함께 산다. 저승의 왕은 천지왕의 맏아들 대왕별임. 시왕국, 저승의 중심에 위치한 공간으로 지부왕과 저승 시왕들이 머물며 이승에서 건너온 혼령들을 심판하는 곳. 연추문을 경계로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문 안이 심판의 장소로 시왕들이 일하는 시왕전과 혼령을 가두는 가시성과 철성들이 있고 문 밖에 황천수 나루터 옆에는 바리대기가 영혼들을 인도하며 죄와 한을 씻어주는데 안 씻기기도 함. 문 앞에 이승과 연결된 통로인 시왕 행기못이 있고 시왕국의 입구인 연추문 앞에서는 한때 강림도령과 지부왕이 배틀을 벌이기도 했어. 난 이게 좀 신기한 게 항상 강이 있네요. 그 스틱스 강도 그렇고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약수 삼천리, 저승 깊숙한 곳, 시왕국과 동대문 사이에 있는 넓고 긴 물길. 망자들은 시왕국에서 심판받고 여기서 배를 타고 극락 혹은 지옥으로 감. 참고로 길이가 딱 3,000리가 아니라 그냥 엄청 길다는 표현임. 대동산, 저승의 서쪽 끝자락. 약수 삼천리 건너편에 있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생명의 약수가 있어 바리대기가 아빠 오구대왕을 위해 여기까지 온 적이 있음. 맑은 물이 흐르는 은하수 목욕탕이 있어 바리대기가 여기서 씻다 여자인 거 들킴. 톰보이야? 극락. 천당하고 극락하고 다른 거였네? 저승의 위쪽 하늘 가까이 있으며 약수 삼천리에서 극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가면 됨. 시왕국에서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도착하는 평화와 안락의 공간. 지옥. 저승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징벌의 공간. 시왕국에서 심판받은 망자가 약수 삼천리를 따라 도착하면 죄의 유형에 따라 흑암지옥, 화탕지옥, 도산지옥, 철산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거해지옥, 독사지옥, 한빙지옥, 충도지옥 중 한 곳으로 끌려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설명이 길어지므로 생략, 극락과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어서 신의 도움 등으로 벗어날 수 있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옥이 근데? 서천꽃밭, 저승의 동쪽 끝에 있으며 황천간만 건너면 이승, 어린 나이에 죽은 망자들이 극락에 가기 전 이곳에 머물며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꽃감관임. 수라 멸망 악심꽃, 우름 우를꽃, 웃음 웃을꽃, 멸망꽃, 환생꽃 등 정말 다양한 꽃들이 있음. 저승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함. 왜 하필 저승에 있을까요? 천당에 있는 게 아니고. 원천강, 사계절이 한데 모여있는 신비의 공간, 시간을 주재하는 곳으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 오는이가 긴 여행 끝에 부모와 상봉하고 신녀가 되어 사계절을 세상에 전하고 팔자를 점치는 일을 하게 됨. 한국 신화 관련해서 신과 함께 말고는 뭐 없는 것 같다 매체가? 꽤 매력적인 것 같은데? 댓글에게 욕하지 마시오. DC 인사이드의 어느 갤러리에서 올라온 공지글인데요. AI 자동 댓글에 욕설을 달지 마세요. 효독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질문을 개떡같이 하니까 답변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팩트는 네 문해력이 문제임. 크크. 현재 대량 발생 중인 AI 자동 댓글의 닉네임 형식이 개인의 신변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인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례는 없지만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욕설, 인신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장은 왜 저거 차단 안 하나요? 차단해도 AI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새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차단을 해도 의미가 없는 상태이고 사람 vs 자동화 프로그램 상황이라 처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완장께서 DC 인사이드 측에 일시적으로 캡처 시스템을 도입 요청해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전화번호를 바이브 코딩을 한 다음에 고소 비용을 벌어먹으려고 일부러 12일을 준내 건 다음에 특정성 있게 해가지고 욕을 하는 순간 고소해야겠다 하고서 합의금을 받는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 1심 결과 나오는 역대급 국내 살인사건,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사건, 이거 저번 날면 특집 때 한번 다뤘죠? 작년 11월 17일 파주 광탄면에서 아내의 정신이 혼미하다는 신고가 접수됨.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땐 집 현관에서부터 악취가 진동했고 안방엔 피해자가 1인용 소파에 앉아 대변에 오염된 이불을 덮고 있었음. 사진으로 첨부하기엔 너무 충격적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실화탐사대 영상 확인 추천. 이불을 들춘 소방대원은 온몸에 대변이 묻어있는 피해자분을 발견함. 30kg대 매우 마른 상태에서 복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복수만 7리터, 약 7kg이었다고. 피부 조직은 괴사해서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고 파리로 부화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께서 옅은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함.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 구더기가 생겨 부화할 때까지 사람이 괴사한 것. 나중에 부검의가 밝히길 15년간 몇천 건의 부검을 하면서 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이 사건을 빼고 한 건뿐이었다고 함. 남편은 그 소방대원에게 3개월 전부터 구더기가 나왔다고 답했으나 이후에는 말을 바꿔서 아내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부정함. 이후 남편의 구매 내역을 조사했을 때 2024년 4월부터 거즈와 밴드를 대량 구매했고 2024년 9월에 욕창 연고를 구매하기 시작함. 즉 욕창은 24년 9월에 생겼다고 가정하면 최소 그 전부터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23년에 피해자분께서 공황과 우울 증세를 보인 뒤 24년 2월부터 유가족은 피해자분을 직접 만나지 못함. 가족들이 아내를 만나려 해도 막으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다, 사람을 보면 토한다,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등의 발언을 하며 실제로 꾸준히 친정 쪽에서 보내주는 음식 등을 함께 잘 챙겨 먹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자주 식단을 찍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싹싹하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함. 불과 신고 13일 전에는 장모와 통화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바꾸어주었고 아내는 몸은 좀 괜찮냐는 질문에 응 이라고만 대답했다고 함.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겠지만 그걸 알 리가 없는 가족들은 당연히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었을 것임.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경악이 나오는 사건이지만 이후 다른 정황이 묻히는 듯해서 가져옴. 1번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그 상태로 가골 또한 형성된 상태였음. 즉 골절이 꽤 오래 방치되었던 거임. 심폐소생술로는 부러지기 어려운 뼈가 부러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전문의들은 이 골절을 외상으로 추정함. 이 갈비뼈 골절이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했을 거임. 가해자의 주장대로 아내가 단순 공황과 우울 때문에 아예 거동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됨. 그럼 집에서 갈비뼈가 골절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 가해자는 평소에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꽤 있었다고 함. 따라서 이것은 가정폭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피해자분은 상당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편지를 쓴 흔적이 발견됨. 편지의 내용은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등 오히려 가해자가 해야 할 말뿐임.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내용 또한 발견됐다는 것. 2번 얼굴 밑으로는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 발견 당시 얼굴만 멀쩡했다는데 게다가 온몸에 대변이 발라져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함. 스스로 몸에 대변을 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한 짓일 수도 있다는 거잖슨? 대변을 고의로 묻혔다고? 이불을 계속 빨아서 갈아줬는데 신체의 대변을 오히려 내버려 두었다는 점 또한 이상한 부분임. 또 시체가 구더기가 먼저 생기는 부위는 얼굴임. 하지만 이 사건에선 반대였음. 3번 남편은 피해자에게 당류만 먹임. 달고나 사탕, 주스 등등의 당류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임.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딸을 안았는데 그때 이분이 흘리셨던 눈물이 끈적했다고 함. 피해자분은 신고 다음날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음. 그 정도였으면 그냥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당류로 끈적했을 것인데 구더기는 단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러 상태를 악화시키려고 당류만 먹인 게 아닌가 하는 추측 또한 있다와 4번 태도가 너무 태연하고 뻔뻔함. 아내가 방치되어 있었으나 그때마저도 본인은 여행을 다녀오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기까지 함. 아내가 실령한 직후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유가족이 병원에 달려왔을 때는 마치 아내의 상태를 처음 본 척 충격에 쓰러지는 연기까지 했다고 함. 이후 진술에서는 집에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가 너무 많아 냄새를 맡지 못했다. 다리가 까만 것은 안 씻어서 그런 줄 알았다. 바닥에 눌러붙은 진물과 대변은 음료를 흘리고 치우지 않은 자국인 줄 알았다. 등등 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또 신고 16일 전에 아내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는데 뭐야? 여보, 소고기 사다가 좀 구워줄까? 소고기 구워줄게? 이미 거의 시체가 된 사람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서 뭐 하겠음. 아마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일부러 보내둔 것이 아닌가 함. 어쨌든 이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1월 열린 첫 재판에는 무려 결혼 반지를 끼고 출석하기까지 함. 이게 사람이냐? 난 솔직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고 묻혀간다는 게 너무 안 믿김. 난 이것도 존나 미스터리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사건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기괴한 축에 속할 것으로 생각됨. 남편이 아내를 그것도 저렇게 엽기적으로 죽였는데 피해자분의 가족이 그것도 결혼 반지를 끼고 온 저 이를 보고 무슨 감정이 들겠음? 피해자분은 원래 60kg 대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계셨다고 함. 그런데 그 사이에 30kg이 빠진 거임.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했고 방치되어 겪었을 공포가 감히 상상도 안 감. 내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함. 난 이게 사형이 아니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봄. 가해자 신상은 숨겨지면서 피해자분 성함은 이미 떠돌아다님. 이거 파주 어쩌고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됨. 저 이름은 기억해두자. 1심에서 30년 선고됐다고 하네. 오히려 내용이 너무 엽기적이라 소문조차 안 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함. 온몸을 대변으로 칠해뒀다는 거랑 나름의 알리바이를 여러 준비해뒀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알면 알수록 더 예상이 안 간다. 하씨. 저주받은 아이, 민기. 에티오피아 남부의 하메르 부족이나 카로 부족에는 민기라는 풍습이 존재했다. 민기는 저주받은 아이라는 뜻으로 부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해악을 불러올 징조로 여겨졌다. 어떤 아이가 민기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매우 기괴하고 비논리적이었는데 놀다가 이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아비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 혹은 기형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윗니가 아랫니보다 먼저 자랐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이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찍혔다. 민기로 지목된 아이가 부족 내에 남아있다간 공동체 전체에 저주가 퍼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 여겨졌고, 주민들은 민기로 지목된 아이를 정글에 내다버려 야생동물에게 먹히도록 두거나 강에 빠뜨려 죽였다. 이 약습이 처음 보고된 건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일시적으로 점령했을 때로 잠깐 동안 지속됐던 식민 정부에서 영아 살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저주를 끊어낸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죽여온 악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학계에선 적어도 수백 년간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인구 조절을 위한 구실로 무고한 아이를 저주받은 자로 몰아 죽이는 악습은 아동인권 활동가 랄레 라브코가 2008년에 설립한 옹호 아동보호소에서 민기로 지목된 아이들을 구조하고 지역 부족장들에게 민기를 명목으로 아이들을 죽이지 말 것을 설득하려 노력한 끝에서야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과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선 무고한 어린이를 저주를 빌미로 살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구글 어스로 보는 신비한 장소들.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장소들을 골라봤음. 1번 사하라의 눈.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사하라 사막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원형 지형. 지름 약 40km의 거대한 동심원 형태로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림. 실제 구글 어스에서 본 모습. 음모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옛날에 여기가 풍부한 토양을 가지고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설이 있거든. 여기가 아틀란티스의 터라는 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까지 찾던 아틀란티스가 사실은 사하라의 눈이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음모론이지 사실. 2번 비행기 무덤.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위치한 곳으로 비행기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라는 곳임. 퇴역 군용기를 보관하는 곳인데 약 4,100여 대가 있다고 함. 땅의 지질이 알칼리성이고 강수량도 적으며 습도가 매우 낮아서 부식과 손상이 아주 적다고 함. 4,100대? 3번 나스카 지상화. 아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페루 남부의 나스카 사막에서 그려진 최대 300m급의 거대한 지상화로 기원전 300에서 50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거미, 고래, 원숭이, 벌새, 거인 등의 그림이 30개 이상, 소용돌이, 직선, 삼각형과 같은 곡선이나 기하학 무늬들이 140개 이상 그려져 있다고 함.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쳐봐. 근데 300m에서 400m면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거의 완벽한 형태로 거미랑 이런 걸 표현할 정도로 했다고? 굳이 왜 그랬어야 되지? 제 생각에는 UFO가 지나가다가 볼펜 있죠. 볼펜 똥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지구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그려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긴 거예요. 그 그림판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아니야? 이만한 새가 실제로 있었고 살해 사건 현장에서 사람 죽으면 분필로 긋잖아. 실루엣을. 그 새 그냥 이렇게 본따서 한 거 아니야? 어쨌든 예. 4번 하트섬.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해안 인근에 위치한 하트 모양의 섬으로 실제 이름은 갈레슈냐크.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이 로맨틱한 명소로 유명하다고 함. 귀여워서 넣어봤음.
근데 여기가 좀 찌그러졌네요? 예. 5번 핏빛 호수.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사드르시티 인근에 위치한 호수로 붉은색을 띠는 미스테리한 호수, 수질 오염, 미생물 번식, 필름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에?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6번 야심호. 아프리카 수단의 해안에 있는 좌초된 함선으로 2003년에 산호초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함. 구글어스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침몰 함선. 요즘도 대형 사고 피해자 지인 코스프레한 악마도 있구나. 제목만 봐선 뭐가 로스트 미디어랑 관련 있나 싶겠지만 사실 내용은 지금 비공개된 한 썰 영상인데 다른 커뮤 사이트에서 잘 찾아보면 영상이 아닌 캡처 사진이 좀 많아서 로스트 미디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서 사실상 공개 중지 미디어지만 상황상 로미 말머리로 올림. 아무튼 본론은 2000년대 초반 플래시앤이 대표 제작자 중 한 명인 5인용 멤버 중 장석조 감독님께서 군 관련 썰 영상을 매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영상이 최근 공개 중지가 되었는데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5인용 다들 아시죠?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 군대 썰 같은 거 그림 그려주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런 채널이 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위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2009년 군번으로서 자신의 2달 밑에 후임이 어릴 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신과 2살 터울의 형을 돌봐서 자리를 비우자 형이 부모를 대신해 자기를 키우고 이에 형을 본받아 항상 웃고 있었는데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형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뭐 이런 비극적인 실화 100%의 스토리 만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회수는 23만 회 정도 나왔고 댓글도 1500개 가량의 추모 내용의 댓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질레음 46인 명단을 보니 강준 중사님, 강영구 병장님, 강태미 일병님 중 한 분이셨겠네요. 흐름상 강연구 병장님이셨을 것 같네요. 단지 특정 인물만의 일도 아니고 46인의 전사자만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8인의 구조자들은 사건 이후에 겪으셨어야 할 고통에 죄송한 마음밖에 전하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이. 나는 저 댓글을 보고 뭔가 호기심으로 강씨들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봤는데 1989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난 강영구 병장은 인하공전 컴퓨터공학과를 휴학하고 입대. 같은 해 8월 천안함에 배침받았다. 조리병으로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승조원들의 식사를 책임졌다. 항상 웃는 얼굴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병장임에도 스스로 굳은 일을 찾아 먼저 할 정도로 후임병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유족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이 있다. 89년 7월 인천 출생, 해병대 555기. 가족, 부모, 여동생, 실종 상태. 모두 부모가 있고 남동생이 아닌 여동생? 그래서 내가 장석조 감독님께 메일로 문의를 드렸더니 메일을 보내서 메일 주소 감사합니다 땡땡땡님. 모든 영상은 부대명을 가꾸고 가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홀어머니에 아들 둘을 둔 집이 없군요. 예?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 부분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두었습니다. 사연자의 메일 내용은 직접 겪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너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읽었고요. 아마도 사연자께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걸 원치 않아 가족 사항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바꿔서 너무 특정되지 않게. 그러면 실화 100%라는 것이 이상하게 돼버리네요. 이 부분 미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께서 가족 사항을 바꾸셨다고 답장을 주셔서 그 사항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사항을 표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과 부대는 가명으로 처리라. 그럼 강씨 희생자 이외의 다른 희생자 목록을 찾아봤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사실 내가 영상 돌리고 또 돌려보니 이 영상에 대한 의문투성이가 많았다. 새벽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전군 비상사태 돌임.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 발령사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네요. 27일 1시 36분 합참은 적 도발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현 상황 관련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팩스를 이용해 각 작전 사령부에 하달했으며 03시 30분 재차 전파했다. 실제로는 진돗개 하나가 아닌 군사 대비 태세. 물론 사연자가 15년 넘은 일이니 진돗개 하나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로부터 이틀인가 지났을 무렵. 이틀 지났을 무렵에 전사 소식을 접했다고? 새벽에 사이렌이 울렸다는 점을 가정할 때 정황상 3월 29일에서 30일이지만 막상 저 날짜엔 실종자 발견은커녕 수색에 힘쓰고 있었고 며칠 뒤인 4월 4일에야 첫 사망자 겸 고 남기훈 상사가 발견되었다. 세연이는 긴급하게 휴가를 나갔고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얼마 후 부대로 복귀했다. 즉시 휴가 및 장례식 참석이라? 지난달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실문 사건 희생자 46명의 장례가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아무리 빨라도 장례식은 4월 25일에 거행. 무엇보다도 스포일러는 강세연, 제가 아직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살 터울의 형이 있고 어머니께서 아들 둘을 혼자 키우시느라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다고.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2살 터울 형과 자신을 돌봤다고? 이렇게까지 거짓말 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날짜도 굳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도 좀 뭔가 이상한데? 실제 희생자 중 홀어머니의 남동생을 둔 병사는 없다. 예? 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입니다. 최근 업로드했던 아무리 갈구고 괴롭혀도 웃던 이상한 신병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연자분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6월 9일부로 비공개 처리이지만 상황상 로스트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엔 나도 감동적이게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사연의 의문점을 계속 파고 보니 의심이 사실상 사실로 확신되면서 그 사연자가 거짓 사연을 만들어서 장석주 감독님께 보낼 생각에 낄낄거렸을 상상하라니 군대 안 간 나도 정말 빡쳤다. 그냥 진짜 완전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야? 실제 희생자가 있는 사건에? 방문, 미제, 대만에서 발생했던 정치인 일가 대량 살인사건.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사건 사고 문서들을 구경하다가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해서 소개해봄. 1996년 대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대량 살인사건이며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음. 그치만 어째선지 영미권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안 알려진 사건 같음. 국내에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한 관계로 레딧 미제 사건 서브 레딧에 올라온 잘 정리된 글을 바탕으로 써봄. 1996년 대만은 국민당 독재 정권의 그늘로부터 점점 벗어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한 시기였음. 당시 대만의 총통은 3번이나 집권했던 리덩후이였음. 위에 있는 사진에서 리덩후이 왼쪽에 있는 인물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류방우 시장임. 비록 국가 전반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잘 닿지 않았던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부패 정치인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음. 많은 지방 관료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아예 깡패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관할구역 전반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함. 류방우는 1942년 하오위안시에서 출생하여 담강대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하여 관계 및 기술 담당 부에서 일하다가 하오위안시와 타이완성의 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고 1989년에는 하오위안시의 시장으로 당선됨. 1996년 즈음에는 그는 대만 감찰원으로부터 불법 토지 수요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농민조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갈취한 혐의, 학력 위조 혐의 등으로 인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음. 1996년 11월 21일 류방우는 자신의 사저에서 7명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총살형을 연산시키는 방식으로 살해당한 채 발견됨. 생존자는 한 명의 의원뿐이었으며 심각한 부상과 특히 머리 쪽을 크게 다쳐서 그날 기억을 완전히 잊은 상태였음.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음. 류방우 시장 살해됨, 장순싱 시의원 살해됨, 범인들이 도주하기 위해 그의 차를 강탈했음. 요리사, 시의원, 비서, 운전사, 농업부 대표자의 아내, 요리사, 경호원도 죽었네? 경호원 2명도 죽고, 시의원 부상 입고 생존, 정원창의 비서 생존, 외국인 하녀 생존한 사람도 있긴 하네요. 사건 당시 사진. 아래는 생존한 량 메이다오와 주디가 증언한 사건의 타임라인임.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함. 새벽 2시 류방우와 그의 아내가 한밤중에 밖에서 나는 소음에 깼고 이로 인해 잠을 설침. 6시 30분 주디가 아침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갔다가 경비원 사무소에 있는 의문의 남자를 목격함.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음. 7시 또 다른 하인인 류주메이가 도착해서 주디와 함께 아침을 만들기 시작함. 7시 10분 운전사 류방밍이 도착하여 류방우를 직장으로 모시기 위해 대기 중이었음. 7시 30분 류방우의 아내가 경비원들에게 연락하여 밤에 난 소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음. 경비원들은 사과하며 밤에 아이들이 놀다가 소음이 난 것 같다고 했지만 정말인지는 밝히지 않음. 새벽 2시에 애들이 논다고? 7시 35분 비서 쉬춘거가 치킨 수프를 들고 집에 도착함. 7시 50분 주디가 쉬춘거가 경비원들과 말다툼하는 걸 목격함. 8시 류방우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옴. 이것이 주디가 류방우를 살아있는 채로 목격한 마지막 순간이었음. 얼마 안가 쉬춘거와 경비원들의 말다툼 사이에 류방우도 난입한 것을 주디가 목격함. 류주메이가 싸움을 말리러 경비원 사무소로 갔음. 얼마 안가 이때 경비원 사무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괴한에 의해 결박당함? 갑자기 괴한이 나온다고? 그로부터 3분 뒤 8시 3분 얼마 안가 시의원 덩원창과 장순신 그리고 덩원창의 비서 양 메이자오가 도착함. 장순신의 차는 대문 앞에 주차했음. 덩원창과
장순싱은 집으로 들어갔고 량 메이자오는 주변에서 아침 식사를 구매하고 차량으로 돌아가 낮잠을 청하려고 함. 농업부 대표자의 아내 장타오 메이 역시 집에 도착했는데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경비원 사무소에 강제로 끌려감. 여기서 장타오 메이의 운전사가 누군지는 안 적혔는데 아마도 류방우의 운전사였던 류방밍이 다른 사람들도 태워줬던 것으로 보임. 그로부터 또 3분 뒤 8시 6분 집에 있던 덩원창과 장순싱은 막 학교로 떠날 준비를 하던 류방우의 딸을 마주침. 이후 류방우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경비원 사무소 근처로 갔고 역시나 괴환들에게 공격받음. 이 시점에 경비원이었던 류빙양이 다른 경비원 류밍치와 교대하기 위해 사무실로 접근했으며 한편 류방우의 아내인 팽유이는 집 위쪽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음. 팽유이는 기도하면서 큰 음악을 틀어놨기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서야 경비원 사무소 쪽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나자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음. 총소리 아니야? 괴한들은 경비원 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입과 눈 역시 싸맸으며 무릎을 꿇게 했고 끝내는 총 13발을 머리 쪽에 발사하여 마치 총살형의 방식대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 이 중 덩원창은 앞서 말한 대로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기억을 상실했음. 피해자들 중 류방우만이 허벅지와 머리에 총을 2번 맞은 상태였음. 류방우의 입을 막았던 테이프 역시 약간 벗겨져 있었는데 이는 괴한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측됨. 또한 류밍치의 시체에서 의문의 칼로 인한 자상이 발견되었음. 집에 있던 팽유인과 주디는 다치지 않고 생존했지만 괴한들이 장순싱의 차를 살취해서 도주하면서 량메이자오도 납치하기도 했음. 그러나 집으로부터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그녀를 풀어주곤 유유히 사라짐. 왜 풀어주지? 목격자인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참혹한 사건 현장이 경악했음. 9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경비원 사무소에서 피로 수영장을 이룬 채 쓰러져 있었으니 또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류방우의 측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 현장에서 여기저기 손을 대는 바람에 현장 감식반들이 증거를 채취할 때 매우 애를 먹었다고 함. 감식반들 역시 장갑을 끼지 않은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증거들을 더욱 소멸시켰음.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덩원창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기억 상실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증언 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음. 주디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들은 키 180cm가량의 두 남자였으며 그중 하나는 핸드백을 가지고 있었고 8시 15분경에 첫 총격음이 들렸다고 함. 납치당했던 량 메이자오는 범인들이 우비와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범인들이 위협하는 바람에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고 함. 사건 현장에서 11개의 외국인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었음. 11개의 외국인 지문이라고? 전문 히트맨들 같은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들은 다름 아닌 경찰들이 사용하는 총알들이었는데 경찰들은 범인들이 경비원 류밍치의 총을 빼앗았지만 정작 살인을 할 때는 그들이 따로 준비해온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이용하여 총알만 경비원의 총알들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처음으로 총에 맞은 사람은 덩원창이었는데 이는 그가 달아나려고 하자 범인들이 그를 총으로 쏘았고 결국 우발적으로 남은 인질들마저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즉 범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임. 경찰들은 끝내 범인들의 이렇다 할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했음. 상술했듯 류방우는 생전 뇌물이나 부패 혐의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깽단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설부터 사실 류방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예 무관했고 경비원들이 도박빚을 졌는데 이걸 해코지하려 찾아왔다가 의도치 않게 남들까지 살해한 거라는 축축까지 있었음. 다만 사건에 류방우가 연관된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게 범인들이 잡히지 않고 사건 현장 주변을 매우 빨리 빠져나갔다는 말은 그들이 주변 지리에 능통했다. 즉 타오미안시의 주민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량메이자오 역시 차에서 언뜻 범인들이 류방우를 욕하는 걸 들은 것 같다고 증언함. 또한 범인들 중 한 명을 라오산 셋째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지만 이것이 중국 혹은 대만 어디의 방언인지 혹은 애시당초 중요한 의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음.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있긴 했음. 양시강이라는 남자가 1996년 타오미안시의 한 정치인을 납치하곤 돈을 갈취하는 혐의로 수배되었음. 그는 몇 년간 동남아와 중국 본토, 대만을 넘나들며 수배 생활을 계속하다가 2003년에 결국 중국 샤먼시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음. 그의 공범들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정작 그는 공안에서 돈을 찔러줘서 형을 피했다는 설이 있으며 그 이후로 그의 근황은 알려지고 있지 않음. 경찰들에 따르면 앞서 말한 타오미안시의 정치인 납치 혐의로 미뤄보아 양시강이 타오미안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가 동남아와 중국을 넘나들며 각종 총기를 밀수하기도 하고 도박까지 즐겨했기에 류방우의 살인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음. 창청대라는 또 다른 용의자도 존재했는데 그는 경호원 류밍치의 지인이었으며 도박장을 운영했고 무엇보다도 평소 그의 주변인들이 별명이 다름 아닌 라오산이었다고 함. 때문에 류밍치가
마지샤가 그에게 도박빚을 졌다가 갚지 않고 있자 류밍치를 보복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경찰들이 그를 불러 신문한 결과 이렇다 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그냥 풀어줬다. 또한 류방우의 친척에 의심받기도 하는데 그 역시 라오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으며 악명 높은 범죄자였고 훗날 총기 사건에 관여되기도 했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에서 또 다른 강력 범죄인 바오샤이엔 사건과 펑루안 사건까지 일어나자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만의 법 시스템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몽타주인가요? 2016년 류방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범인이 잡혀도 기소할 수가 없게 되어버림.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로부터 얼마 안 가 또 다른 용의자가 특정되었는데 타오미안시에 사는 첸이라는 남성의 이름이 자신의 마을에 거주하는 도축업자와 빅브라더라는 별명을 가진 남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신고한 것임. 첸은 이 두 남성들로부터 류방우 사건에 관련된 온갖 설을 전해들었는데 경찰하고 면담해 보더니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들마저 알고 있었다는 거임. 예를 들어 시체들의 위치 같은 것. 첸은 도축업자와 빅브라더가 류밍치의 도박빚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류방우를 마주쳤는데 류방우가 그들에게 폭언을 쏟아붓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함. 경찰들은 도축업자를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혐의를 부인했으며 채취된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빅브라더는 전국을 다 찾아봤는데도 신원 파악조차 못한 건 덤. 현재로서는 그냥 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함. 뭐야? 대만 경찰에서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 현상금은 물론 몽타주까지 만들었으나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음. 7명이 죽었는데? 류방우 살인사건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사건임. 여러 번 설명했듯 류방우는 평소에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이기에 이 사건이 정말 정치계와 연관되어 있을지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매우 궁금해짐. 또한 대만은 총기 소지가 결코 자유롭지 않은 국가인데 범인들은 대체 어디서 총을 구해온 건지 의문이 따름임. 고위 정치인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8명이나 7명이 아니라 8명이군요. 8명이나 대량 살인을 한 사건인데도 이 사건은 매우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당장 국내에서는 아예 소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미권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거의 안 보임. 그나마 중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임. 이 글 자체도 앞서 댓글단 레딧글이 아니었으면 아예 소개조차 못했을 거임. 잠깐만. 아니 8명을 죽였는데 못 잡았다고? 이거는 약간 정치 암투 느낌 나는데요. 저는? 범인들이 사용한 총기도 그렇고 행동이 너무 프로페셔널해. 그러니까 도박빚을 받기 위해서 저 한 명 한 명을 다 묶어가지고 한 대 모은 다음에 일련의 동작들을 하는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한 데다가 총기도 경찰들이 사용하는 총기. 대만은 총기 유통이 잘 안 되는 나라인데도 8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아무리 우발적이어도? 저는 약간 전문 히트맨 같은데요? 중국 어느 오지 마을에서 일어난 기상천외한 사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후난성에 위치한 탄자롱에 있는 이름의 마을로 약 40가구만이 거주하고 있는 매우 작은 공동체라고 함.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도 마을 풍경 사진 한 장 안 나올 정도로 안 알려진 마을임. 이런 작은 마을에 마지샹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었음. 1957년에 태어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대에 접어들자 어느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뇌에 손상을 입어 후천적 지적 장애를 가지게 됨. 그럼에도 평소 학대를 당했다던가 하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가족들은 그를 잘 보살펴줬던 것으로 보임. 별다른 직업이 없던 마지샹이 유일하게 매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집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가게로 가서 담배를 사오는 것임. 지적 장애인인 만큼 혼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매일 했던 행동이기도 하고 작은 마을인 만큼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었기에 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한 것으로 보임. 그러던 2009년 12월 27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사러 집을 나선 마지샹이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함. 그래도 마을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가족들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자정이 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결국 마지샹의 집으로 찾아갔음. 마지샹은 가족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거주하던 것으로 보임. 그치만 마지샹의 집은 이렇다 할 침입 흔적 같은 건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집을 나서기 직전 설거지를 하는 흔적까지 남아있었음. 이에 가족들은 담배를 파는 가게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가게 주인은 그날 마지샹이 가게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고 결국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마지샹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들은 공안과 마을의 주민들에게 실종 소식을 알리게 됨. 주민들은 수색 작업에 협조했지만 공안들은 마지샹이 그냥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그치만 일부 인력은 배치하긴 했음. 어떤 마을 사람들은 실종 당일날 마지샹이 마을 밖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곳곳은 물론 마지샹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구역, 심지어는 이웃 마을까지 조사했으나 마지샹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음. 결국 얼마 안 가 공안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림. 뭐야? 자동차
번호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2월 7일 양이라는 이름의 트럭 운전사가 인근 마을에서 밤늦게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트럭을 몰고 있었음. 늦은 밤이었기에 도로에 사람이 없을 거라 판단했지만 얼마 안 가 어떤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게 됨. 양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트럭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탓에 결국 행인을 치게 됨. 양은 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공안에 전화를 했으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의문의 남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음. 아래짤은 해당 남성의 시신 모습이 나오는 사고 현장인데 화질이 조악하고 멀리 떨어져서 딱히 잔인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체 사진이기에 주의를 요망. 잠깐만, 내가 먼저 볼게.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해당 피해자는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사고 당시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음. 문제는 사고를 당할 때 안면 부분에 손상이 심해서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임. 공안은 해당 남성이 꾀지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노숙자라고 판단했으나 조사 결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노숙자는 발견되지 않았음. 결국 지역 신문에 해당 남성의 신원을 찾는다는 기사를 올렸고 이는 얼마 안 가 마지샹의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됨. 빠르게 DNA 감식을 요청한 가족들은 마지샹의 친형제의 DNA를 추출하여 사망자의 것과 비교해봤는데 매우 높은 일치율이 나오게 됨. 마지샹의 친형제는 오로지 한 명뿐이었기에 이는 사망자가 실종되었던 마지샹의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였고 결국 같은 달 25일에 공안은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마지샹이었다는 것을 발표함. 비록 양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마지샹이 사망하게 되지만 그가 곧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고의적 살인이 아니었기에 마지샹의 유족들은 약간의 보상금만 수령하고 양에게 따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3월 1일 마지샹의 유해는 화장되었고 유족들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매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음. 당시 탄지롱 마을에 거주하던 모든 주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정도라는데 마지샹이 평소에 얼마나 잘 살아온 인물인지 알 수 있었음. 뭐야? 그로부터 또다시 3년이 지난 2015년 12월 20일 같은 후난성에 위치한 헝양시의 길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됨. 그는 매우 초라한 차림새를 한 채로 귀신이라도 씌인 듯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때문에 시민들은 그를 최대한 피하면서 길을 지나갔음. 그런 그는 한 공안의 눈에 띄게 됐는데 가까이 접근하자 해당 남성은 배가 고파요. 뭐라도 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음. 이에 동정심을 느낀 공안은 우선 남성을 한 식당에 데려가서 배부터 채워줌.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남성은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공안을 혼란스럽게 했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해당 남성은 나는 탄지롱 마을에서 왔고 이름은 마지샹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어눌한 말투로 계속해서 반복했음. 일단 경찰서로 남성을 데려가 그의 말대로 마지샹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조회해보자 마지샹이 이미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뜨게 됨. 공안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남성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한 탄자롱 마을에 그를 데려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하나같이 매우 놀란 표정을 보이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라졌던 마지샹이 틀림없다고 말했음. 아니 뭐야? 이에 몇 년 전에 채취한 가족들의 DNA 샘플과 비교해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일치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해당 남성이 마지샹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음. 해당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당연히 매우 놀라했고 몇 년간 행방불명된 채 장례식까지 치러준 마지샹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일단은 매우 기쁘면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음. 이때 마지샹이 그동안 실종되었던 이유를 털어놓았는데 이 대목이 조금 소름 돋음. 마지샹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 그날 평소대로 집 밖을 나가 담배를 사기 위해 가게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끌고 왔고 이윽고 도착한 어느 벽돌 공장에서 몇 년 동안 강제로 노동을 하다가 겨우 풀려났다는 것이었음. 즉 마지샹은 인신매매 피해자였음. 인터넷에 널리 떠도는 인신매매 괴담으로 중국의 어느 오지마을에선 사라져도 찾지 않는 무연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납치해서 노동자로 마구 부려먹거나 심하면 장기매매까지 한다는 도시 전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임. 예? 근데 당혹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님. 이날 발견된 것이 마지샹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니 그러면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던 남성의 신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가족들과 DNA가 불일치했다면 몰랐을까? 대조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말은 해당 사망자가 마지샹의 가족들과 피로 이어진 매우 멀리 떨어진 친척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대체 마지샹 실종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인물의 신원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마지샹과 먼 친척이었을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이에 일부 중국인들은 공안이 조사를 대충했다, 결과가 조작되었다, 숨겨진 더 깊은 음모론이 있다 등의 의견을 보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음. 더욱이 그를 몇 년 전에 이미 화장해버렸기에 이 남성의 신원이 밝혀질 일은 영영 없을 것으로 보임. 약간의 뒷이야기로 마지샹은 몇 년 전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며 가끔 이 의문의 남성의 무덤을 방문하여 평생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름 모를 형제를 기억하고 기르고 있다고.
공안이 일을 대충 했다고 하긴 DNA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나? 졸속 처리로 했다면 말이 되는데 아니지. 졸속 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 왜 굳이 그 가족한 거고 DNA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일개의 사건이 아닌데 이거 진짜 오로성이 뭐 데려가서 뭐 실험해가지고 뭐 한 거 아니야? 아니 존나 무서운데?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 말이 장례식장이지 그냥 사람 이야기. 몇 년 전에 시골에서 일했던 거라 당연히 지금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그 분야랑 180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중이라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일단 나는 사회 초년생 시절을 장례식장 한 군데에서 보냈음. 대학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3년 일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임. 하여튼 거기는 엄청 큰 장례식장도 아니라 보통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한둘이랑 관리실 뭐 같은 곳에서 상주하는 사람 하나랑 나 정도 있었음. 근데 그런 거 치고 사람은 많이 오더라.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시골 특성상 청년보다는 중장년, 노년층이 많았음. 장례식장 생각하면 곡소리 많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보통은 성별 무관, 노인이 죽으면 그냥 저냥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모임 느낌이고 중년이 죽으면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나 청년이 죽으면 울음소리도 안 나.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고 정말 기묘 또는 기괴했던 일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줄 적어봄. 보통 노인 시신은 어지간하면 말끔함, 주름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상태가 요양병원이나 가족의 케어를 받아서 그렇게 심하진 않음. 어쨌든 어느 날 남자 시신 하나가 들어왔음.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음. 진짜 운반해준 병원 쪽 말로는 오토바이 사고라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밥도 못 먹었고 한동안 마트 정육 코너는 다 피해 다녔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후 처리는 다 했는데 진짜 그날 울지도 못하고 화장, 그러니까 화장장 말고 가족들 보기 전에 화장해주는 거, 그 화장을 말하는 거임.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 난 보통 남자도 비비랑 색 옅은 입술 색조 화장품 정도는 발라드렸음. 어쨌든 화장을 했음. 하여튼 그렇게 기다리는데 장례식장 잡은 가족들은 딱 가족장으로만 치르려는 분위기더라. 뭐 젊은 나이에 갔으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런데 형, 삼촌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아마도 부친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뭐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나냐? 보험금도 안 나온다 저런 건. 뭐 이런 얘기까지 함. 이때 솔직히 소름 끼쳐서 지릴 뻔함. 그거 말고도 뭐 보험금이니 돈 갚고 가라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됨.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일이 하나 있었고 아직도 생생함. 중년 여성 시신이 들어왔음. 무싸움이었다고 하는데 뭐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지만 남편이 밀쳤다가 잘못 넘어져서 머리를 잘못 부딪힌 거라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다고 했음. 어쨌든 머리만 조심해서 처리하고 평소랑 다를 게 없어서 일 마치고 잠깐 화장실 좀 가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서성이었음. 대뜸 여자 들어왔어요? 하는데 난 뭐 그때 가족이나 친지인 줄 알았지. 아니면 기자나 하여튼 그런 사람.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고 좀 비싼 카메라 같았어.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렌즈도 컸고 안경 쓴 중년에 가까운 남자였는데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요? 하길래 내가 네? 했지. 사진만 찍을게요. 필요해서 그래요. 뭐 이런 대답을 했음. 내가 아무리 사회 초년생 20대 딸이어도 저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히 직감했음.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고 제정신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가라는 식으로 강하게 못 나감. 진짜로. 하여튼 어느 신문사냐 경찰에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붙였더니 여자 사진 필요한데 하는 식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다 나갔고 얼마 지나서 또 왔고 똑같은 질문을 하다가 나갔음. 누구인지 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에 차 있거나 뭐 사람 왕래 많은 거 확인하면 와서 여자 찍어야 돼요 하는 식인 것 같았음. 진짜 오토바이 그 일보다 저 사람이 더 무서웠고 지금도 소름 끼침. 뿌듯함은 없음. 저 남자 오고 진짜 이 일은 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그의 겨울에 간dım. 이게 더 무서운데 나는? 결말이 없는. 아니 뭐야, 무슨 영혼 결혼식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성적 취향이 있거나? 쉬어가는 코너. 근데 과연 쉬어가는 코너일까요? 극혐 기괴한 범죄자 머그샷들. 과연 관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 쓱 보도록 할까요? 예? AI 아닙니다. 실존 인물들 머그샷이에요? 아니 진짜 이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존나 무서워. 눈이 이상해. 눈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뭐야 이거는? 진짜 개무섭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푸죽한 칼로 사람 살 그냥 턱턱 썰 것 같아. 진짜로. 그냥 허벅다리살 탁 썬 다음에 Do you eat some? 이 지랄할 것 같아. 바이오 하자드 같은 데서. 여기 멜빵 청바지 입고 여기 젖꼭지 보이고 뭔지 알죠? 아니 개무섭게 생겼어. 예?
봐주세요. 아니, 씨발, 뭐야? 메가마인드야? 아, 진짜, 나 근데 같은 방에 있으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진짜로? 아니, 얘? 뭐야, 이거는? 양파망에 들어갔어? 아니, 투페이스가 진짜 있었네? 뭐죠, 이거는? 아니, 와. 아, 잠깐,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아, 안 된다, 이거는. 아, 양파망 뭐냐고, 아까부터 이거 뭐야? 가만히 있게 하려고 씌운 건가? 죄송한데, 이분 가게 들어오면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안 돼, 아니, 안 돼요. 죄송해요. 그냥 블랙, 알았어요. 그냥 드릴게요. 그, 죄송해요. 와, 씨, 목 두께 왜 이래? 아, 근데 내 생각엔 대부분이 그 마약 중독자, 아, 잠깐만요. 이거 핑크 플라밍고 그 배우 아닌가? 아니, 코가 휘었어. 아, 씨발, 나치 문양 있어, 여기. 아, 씨, 자해한 거야, 뭐야? AI로 만들 수가 없는 사진들인 것 같은. 투페이스 또 있다. 그러니까 블루클럽 갔는데 이제 2,700원밖에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서 딱 내고 간 것 같은데. 이분은 4,500원이었나 본데요? 아니, 뭔가 인지 부조가 오는데? 뭐냐? 아, 근데 평범해. 당신 그냥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아니, 뭔가 유럽 축구팀 그 미드필더 한 6년 경력 베테랑 선수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미국 프리미어 팀 출입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이 변했어. 이 위에를 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투페이스가 은근 많네. 하레딘가? 머리 이렇게 따면은 그 진짜.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사람 80% 이상이 마약 중독자 같아. 이거 마약 중독자 몰골이랑 좀 일맥상. 마약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야. 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 원펀맨 위험도 등급 있죠. 이거 원펀맨 위험도 등급 0이야. 용위가 뭐죠? 아니, 잠깐만. 아, 이거는 예? 아니, 이 말을 좀. 아니, 머그샷 맞아? 아우, 뭐야 이거. 근데 뭔가 눈이 약간 자기 방어적으로 피어싱한 것 같은데?
이제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피내던데? 그렇게 안 웃겨요. 그렇게 안 웃기다고, 씨. 그렇게 안 웃기다고. 아니, 아, 뭐야, 이거. 아니, 머리에 다말을 넣었어. 뭐야. 아니, 멜론빵을. 와, 지금 진짜 살벌하다. 어? 브룩 레슬러 아니야? 아닌가? 와, 아니, 개무섭네. 이거 쉬어가는 시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방금. 쉴 수가 없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있자면? 팬미팅에 저렇게 하고 뭐 어떡해요? 팬미팅 왔는데 여기 메론빵 있어. 준영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 먹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물어보고. 개그를 받는 성격이다 하면은 같이 놀고. 뭐예요? 이러면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인터넷 괴담 역사 분석. 말 그대로 그 공포에 대한 역사, 인터넷 역사를 써주셨어요. 1번, BBS 시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 10명에게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행운의 편지. 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인터넷의 그 초창기이자 현대의 플랫폼식 운영이 아닌 전화선을 연결해서 공동체가 운영하던 초기의 인터넷.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탄생한 괴담이 아닌 현실에서의 음모론이나 괴담이 공유되는 정도의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두 번째, 테드 더 케이버? 2001년. 탐험가 테드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큰 바위에 막혀있는 동굴의 입구에 테드는 더 집착하며 동료들과 불가사의한 일들과 관계에 미쳐가고 동굴 안에서 미지의 존재와 만나게 돼 테드는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 블로그 글에 동굴로 다시 떠나겠다는 글과 함께 블로그가 잠적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인터넷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같은 탐험 일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굴 사진, 미쳐가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 초자연 현상, 불명확한 엔딩 등으로 인터넷 공포라는 장르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본격적인 판이 시작되네. 3. 투첸. 2004년에서 2008년. 히사라기 역 괴담. 영미권에서도 공포 문법이 발달했지만 일본에는 쿠네쿠네, 팔적 귀신 등의 불쾌한 이야기나 누구누구한테 들었는데 로 시작되는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불안한 전개의 글들이 등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가 전성기예요. 공포랑 낭만과 야만, 지성 그 사이에 있는 이 시기가 진짜 최고였어, 인터넷. 4번 호러 플래시 쇼크 사이트. 일본의 공포 사이트 돌고래의 꿈으로 안녕히. 영미권 유명 호러 플래시 더 하우스. 이 아마 프란체스카인가? 그 이름으로 덮어지지 않았나? 영국의 고어 사이트 오그리시닷컴. 과거 인터넷 규제가 빈약하지만 대중화되던 시기 상업적인 고어 사이트나 공포 장르의 호러 플래시 등이 유행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챌린지나 호기심으로 고어나 플래시들을 보고 오줌을 질질 짰던 게 2000년대 인터넷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제 베스트 고어 고통 참기 대회. 나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야, 너 뭐 베스트 고어 알아? 뭔데 그게? 고통 참기 대회라고. 말 그대로 고통을 참아서 1등이 되는 게 목표인데 1등인 사람은 자기 불알을 잘랐어. 막 이러면서. 5번 크리피 파스타. 2008년부터 2012년. 스마일 도그. 슬렌더맨하고 SCP가 아마 이때쯤 나왔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러시아 수면 실험. 야, 이거 어렸을 때 보고 진짜 공중제비 돌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후대 인터넷 괴담의 형식에 큰 영향을 끼친 장르입니다. 제프 더 킬러, 벤 드로니드, 아이리스 잭, 더 레이크 등의 유명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공포 창작을 단순히 오고 가는 전설이 아닌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준내 무서웠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이거 진짜인가?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괴물, 맛빙고아리 아니면은 모스맨, 뭐 디스맨 이런 것들이 나왔어. 난 이게 슬렌더맨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번외, EXE 파일 열풍 2011년부터 2016년. 이게 아마 소닉의 죽음이었나?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소닉 EXE가 유행하자 마리오, 팩맨 등 유명작들을 도트 모습의 타락한 스토리로 만드는 창작물들이 대거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6번 핵심 슬렌더맨 붐. 슬렌더맨 단편 영화. 위스콘신주에서 슬렌더맨을 실제로 믿고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들? 뭐야? 슬렌더맨은 단순히 인터넷 괴담이 아닌 대중컬처급 인기와 각종 팬아트, 2차 창작까지 일으키며 크리피파스타와 후대 괴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7번 파운드 푸티지 ARG 더 준코 준스이? 뭐지? 이거 뭐였지? 이게 무슨 코드를 발견하면 무슨 사이트로 연결하고 그런 거 아니었나? 영화 홍보용으로도 이런 거 많이 썼던 걸로 아는데? 슬렌더맨을 주제로 한 파운드 푸티지 마블 호넷? 이때가 막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저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나? 막 클로버필드
그래서 실제인 것처럼 찍는 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 대부분 창작이나 바이럴 마케팅 정도의 의도였지만 한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혼란한 카메라를 보는 듯한 영상과 암호화 수수께끼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 등이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 괴담, 이게 뭐였죠? 이거는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절검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살인마가 돈 떠서 만든 뭐 그런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예술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다프트 펑크 같네? 이 시점부터 유튜브는 단순히 웃긴 고양이 영상이 공유되는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알 수 없는 영상 혹은 공포를 의도한 건지 조악한 퀄리티인 건지 사람들을 공포에 끼치는 영상들이 주목을 받으며 댓글들이 보면 죽는다. 맞아. 살인자가 만든 거다. 저 영상 속 사람은 죽었다라며 크리피파스타와 다른 의미로 인터넷 속 도시전설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보면 죽는다의 최초가 뭐였냐? 팥죽송. 팥죽송을 거꾸로 들으면 죽는다. 팥죽송을 3번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나랑 그 누나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2번까지만 봤어요. 근데 누나가 3번을 누르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탈했어. 한 번 더 보면 큰일 남 하고서 컴퓨터 방에서 바로 몸을 뺐어. 난 안 죽을 건데 하고서. 번외, 인터넷 호악스? 한때 인터넷은 검증조차 없이 조악한 합성 영상이나 썸네일 어그로 등으로 괴생물 혹은 초자연 현상으로 상당수의 유저들을 어그로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님들 이거 아세요? 남극인간이었나? 이러는 것도 있었어요. 남극인간. 남극에서 발견된 인간 뭐 이런 지금은 멸종했나봐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9번 딥웹 컨텐츠. 이게 그 전문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2013년 마약으로 무려 1조 원의 거액을 걸어다드린 다크웹 사이트 실크로드의 폐쇄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딥웹에 직접 접속해본다든가 다크웹 탐방, 다크웹에서 다운받은 영상 등의 컨셉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딥웹이 많이 퇴색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딥웹의 전성기가 2010년대 초반까지가 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10번 격리 픽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렌헤드. 얘도 백룸 이번에 흥행해가지고 얘도 IP 팔렸잖아. 공포 다 사라졌어. 그냥 장사씨들의 그 도구로 전락했어요. 땅콩이는 이거 전이었는데 게임이 먼저 나왔는데 한 2010, 내 기억상으로는 2013년인가? 2012년 그때 이게 게임이 있었어. EXE 파일로 실행할 수 있는 게임이 SCP 게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한 계단이고 하나는 땅콩이로부터 도망가기였음. 근데 이게 이제 전성기가 이때쯤 온 거지. 초자연적인 것들을 격리한다는 SCP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과거사리인 크리피파스타나 실제 문서 같은 동굴 탐험과 테드 등 선대 장르의 영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괴담이나 필력보단 매력적인 세계관에 더 집중하고 설정을 마음대로 짤 수 있는 집단 창작 문화가 괴담에 부각된 시기입니다. 11번 백룸, 리미널 스페이스. 백룸 사진의 바이럴과 코로나가 유행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침체기는 사람들이 집에 격리돼 과거를 그리워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백룸과 리미널 스페이스 등의 유행에 큰 공감대를 이끌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똑같이 백룸에는 설정이 붙고 레벨 등이 생기는 문화를 보였습니다. 아날로그 호러.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거는 서담시? 그것도 아날로그 호러죠. 지금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전성기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영상이었나? 달을 보지마가 존나 재밌었는데 맨 처음에 달을 보면 안 돼. VHS 90년대 같은 복고풍의 공포에 관한 장르입니다. 인터넷이 성숙해지며 백룸이나 SCP의 사례처럼 공포 장르를 현실에 실존한 듯한 속임수가 어려워지며 점프스퀘어보다 비주얼과 분위기 스토리텔링으로 공포를 만드는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 장르는 뭐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현장 다니다 귀신 본 썰. 첸 구독하고 처음 실화썰을 써본다. 이건 내가 몇 년 전 현장에서 귀신을 본 일이야. 우선 내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야 돼. 난 수배 전반과 동력반, 분전반 등을 제작하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현장 QC나 AS가 많고 건설 현장에 많이 다닌다. 거의 95%가 건설 현장이라고 보면 됨. AS도 대부분 수배 전반이나 동력반, 분전반 수리 및 개조임. 이번 썰은 분전반 개조 건이었음. 몇 년 전 경기도 쪽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그날은 우리 업체 분전반 중 엘리베이터 전원 넣어주는 분전반을 개조하는 일이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옥상 쪽에 가면 벽에 PH 혹은 PE라고 시작되는 팬넬이 있음. 이 팬넬을 차단기 용량 변경으로 차단기 교체 일이었어.
작업했던 시간은 오후 1시는 넘었던 걸로 기억해. 점심 먹고 작업을 들어갔거든. 나랑 이사님이 옥상에 올라가 난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사님이 위에서 분전반 메인 차단기를 내렸어. 그럼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나가서 정지를 하는데 난 정지한 걸 확인하곤 곧장 올라가서 이사님이 작업하시는 걸 보조함. 그때 당시 한창 여름에 장마철이었는데 폭우가 오던 중이었다. 옥상이다 보니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는데 밖에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질 때였어. 2에서 3m 앞도 잘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작업도 거의 끝나갈 때였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옥상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옥상 난간이 보였어. 난간이 대략 150cm는 넘어 보였어. 내가 키가 180인데 가슴 쪽이 위 높이였어. 근데 그 난간에 작업용 장갑을 낀 두 손이 난간을 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옷은 낡아 있고 찢어진 부분도 보였지. 안전모도 흙먼지랑 낡아 있었어. 참고로 건설 현장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옥상 작업을 절대로 하지 않아. 공사업체도 시키지 않지만 건설사도 안 시켜. 노동자가 사고 나면 현장은 올스탑이 되니까. 게다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날은 미친 폭우가 오는 날이었어. 설명 그림? 팔이 엄청 기네요. 팔까지 보였나봐. 안전모도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그 난간에 사람 손과 팔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제목에 귀신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 그림과 같이 사람의 팔이 길어도 너무 길었어. 위에 적은 것처럼 난간 길이가 꽤 있었어. 밑에 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현장 옥상은 난간 밑에 턱도 없었어. 그냥 생 150cm가 넘는 길이의 난간이야. 근데 그 난간을 잡고 팔을 쭉 늘어뜨린 사람이 옆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 옆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전모의 옆면이 보였어. 난 그걸 본 순간 그 상태로 정지했어.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 그렇게 멍하니 옥상 밖을 바라보고 있던 나를 이사님이 부르셨고 난 이사님을 본 후에 다시 밖을 보았는데 때마침 폭우가 급격하게 수그러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야. 마치 그곳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어. 난 놀라서 비가 그치자마자 난간 쪽으로 가서 밑을 바라봤어. 아파트 밑에는 바로 화단이랑 인도가 보이는데 사람이 없었어. 떨어졌으면 시체라도 보이겠지만 없었다. 그냥 사라진 거야. 난 난간에 매달려서 주저앉을 뻔하고 이사님이 달려와서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 이사님은 이놈이 더위를 먹었나 싶었는지 날 일으켜 세우시곤 작업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심. 믿지 못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지. 나만 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현장을 나왔어. 뭔가 진실을 쓴 것 같아. 뭔가 문체도 투박하고 진짜로 자기가 본 거를 쓴 것 같아. 오늘의 남양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